네, 안녕하세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 다 좋았죠. 코스피도 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마다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추가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좀 더 이제 남은 하반기 8월달, 9월달, 10월달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TS가 아직 안 켜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 거니까 꼭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요. 제가 오늘 결정적으로 키워드를 먼저 잠깐 말씀드려 보자면, 판단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진부하죠. 그래도 여러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어쨌든 지난 목요일에, 지난 결정적 한수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코스닥의 1차 반등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 제가 당시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제가 맨날 준비해 오잖아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결정적 한수 판단. 오늘은 이제 결정적 한수 키워드가 바뀐 거고, 여기 보시면 3번과 4번 한번 보세요. 시장 흐름이 상반기와는 다를 것.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다가 박아놓은 거고, 요 4번 1차 반등 마무리 구간이라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께 코스닥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릴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또 요렇게 또 말씀을 하나 드렸죠. 8월 6일 날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8월 6일에서 9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만약에 더 강하다면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스닥 장세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보니까 조금 가속화가 붙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스피를 전부 다 매도하고 코스닥으로 넘어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스피에다가 몰빵이 되어 있으면 비중을 코스닥 쪽으로 좀 옮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너무 한쪽 섹터에다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결정적 한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젊은 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전업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투자의 측면에서, 실전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제가 6월 말부터 제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을 계속해서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날이 6월 23일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여기 자료가 지금 안 들어갔네요. 제가 파일을 2개 준비해가지고 다른 파일을 보내드렸나 봅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요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분봉이고, 요건 일봉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PPT에다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등락률을 계속해서 계산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날이 6월 23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부터 코스피가 많이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비중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몰빵해놨다면 코스닥을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아셨죠? 계속해서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코스피 등락률과 코스닥의 등락률,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들을 짝짝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되는 날이 6월 23일이에요. 요 날이거든요. 요 날이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면 코스닥은 급락이 나왔고요.
코스피가 좀 올라가면 코스닥은 또 어김없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 6월 23일 날에는 주가 흐름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6월 23일 말고 6월 22일쯤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 6월 21일 아니면 22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전후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도 코스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더 힘을 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때부터 이제 주가 흐름을 우리가 좀 따져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당시에 대비해서 지금 32% 정도가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6월 23일 날을 기점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주가 변동성이 나온 상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 정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요거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덜 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상반기 때는 코스피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았잖아요. 그 와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밀리기도 어려울 만큼 계속 밀린 상태였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또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0포인트에서 오늘 종가가 850포인트거든요. 이렇게 하면 220포인트가 올라온 겁니다.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거의 35% 정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거의 40% 가까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대가 지금 5,500포인트라고 잡는다면 거의 뭐 한 15% 정도가 올라온 상태라는 거예요. 단발적으로 저점 대비 올라온 정도는 고점 대비 밀린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코스닥이 저점에서는 2배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코스닥으로 싹 다 넘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60%, 코스닥이 40%인데 오늘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드려 볼게요. 뭐를 계산을 해드릴 거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1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18%라고 한다면 그냥 20%라고 우리가 한번 해봐요. 20%라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 1,000조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5,000조 정도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8조예요. 18조. 이게 18조가 맞습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알테오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8조가 맞거든요. 알테오젠이 18조인데 코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예요. 그럼 여기다가 25%를 곱해보면 뭐 20배를 곱해본다면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400조가 안 돼요. 그럼 보세요. 코스피가 5,000조. 거기서 절반 2,500조가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이 400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양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보면은 사실 뭐 코스피가 80%, 코스닥이 20%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6월달, 7월달 겪어오면서 코스닥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은 아직까지 다 못 올라왔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와는 좀 다른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상반기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완전히 소외가 됐었죠. 정말 완벽하게. 근데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있으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나면 제가 원래 우리 요 코너가 조회수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많은 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코스닥 이야기하니까 조회수가 막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프로 야구 좋아하시나요? 뭐 프로 축구 좋아하시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팀이 있습니다. 나는 이 A라는 팀의 광팬이에요. 난 태어날 때부터 이 팀의 팬이었어.
근데 갑자기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 B라는 팀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B라는 팀을 좀 응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싫죠. 난 A라는 팀을 지금까지 응원하고 있는 팀이고 이 B라는 팀이랑 A라는 팀이랑 붙어도 난 A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B라는 팀을 좀 보라고 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께서 코스피를 좋아하는데 코스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내가 A라는 팀의 팬인데 B라는 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삼겹살을 엄청나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야, 너 소고기도 좀 먹어봐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는 팀이 A팀인데 B팀을 응원하라고 여러분들께 강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상반기 때 반도체라든지 삼겹살에 꽂혀 있는데 하반기 때는 소고기도 좀 드셔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뭐가요? 코스닥이라든지 상반기 때 소외되어 있었던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주들. 근데 이 관심이 없어요.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6월달, 7월달 지나오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시장은 보편적이었던 과거 시장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밀렸어요. 코스닥도 많이 밀렸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코스닥 말씀드릴 때마다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요 며칠 조금 올라왔다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년 만에 뭐 50%씩 100%씩 올라가는 시장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비중을 좀 줄여서 가져가시고 나머지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무슨 소리야 나는 기업을 매매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내재 가치를 봐.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좋은 기업은 없죠.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를 한다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게 나는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주가가 올라가기를 그때그때 어떤 뉴스가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예 내가 완전히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본다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줄어들거나 영업 현금 흐름이 줄어들면서 FCF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반도체는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내가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느끼기에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오랫동안 매매만 하면서 먹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는데 내가 이걸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라고 매수를 해도 내일 상한가 올라가면 저는 매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밀리고 하락을 하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뭐 분할 매수, 추가 매수라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반기 때는 보편적이었던 시장 과거 10년 동안,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편적인 시장이라고 해서 여러분 코스닥이 간다라는 게 아니라 뭐 바이오가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주들이 하반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포트의 반도체만 80% 90%라고 한다면 소외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반도체가 없으면 소외가 됐지만 하반기 때는 다른 섹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듣기 싫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고 이게 저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이제 여러분들도 수익이 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장을 먼저 경험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쪽에다가 물량이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레버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매수하셨던 분들은 다른 거 매도해서 이 레버리지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는 본주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점대에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50% 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의 차이가 투심을 굉장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반도체가 없다면 지금도 20-30% 정도는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추세적으로 반도체가 꺾여가지고 못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몰빵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몰빵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셨죠? 그런 저의 마음을 한번 말씀드리고 설명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일단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WTI라든지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이 돼 있죠.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도 많이 안정이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매크로 많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 매크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10년, 20년 동안 제 주위에서 전업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은 매크로 많이 안 보세요. 진짜로. 종목만 보세요. 근데 물론 그분들은 이제 약간 매크로를 숨쉬듯이 보는 분들이라서 많이 민감하게 안 보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라기보다는 굵직한 것들만 몇 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왔잖아요. 같이. 일단은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미국의 10년물 국채 요 정도를 보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지금 부담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미국의 30년물 국채가 많이 올라갔었던 것은 전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부담을 느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코스피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스닥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코스피는 시가총액이 5천조. 코스닥은 40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작은 금액이 들어와도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코스닥에 대한 투심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며칠 동안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들어간다라는 건 아니고 눌림이 나올 때는 내 포트에서 5%라도 10%라도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공격적인 섹터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결정적 한 수로 판단을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뻔한 이야기죠. 격언들 보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나왔었던 뉴스라든지 그리고 섹터라든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격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하워드 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다. 그죠?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속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레이 달리오 감정을 제거 객관적 데이터로 판단하라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투자에서 적은 지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저는 지성도 별로 없어가지고 감정에도 계속해서 이제 휘둘리곤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잘못 판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정 수준의 행동을 옮길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고객분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세요. A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 요게 이제 주가가 내려오니까 매도를 못 하시겠대요. 매도를 안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계속 보유해 보실 생각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반등이 좀 나오면 한 20% 정도를 매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반등 나왔을 때 20% 매도하고 싶으시면 지금 한 5% 정도 매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라는 말씀 드렸는데 매도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도를 못 하셨어요. 매도가 안 됐어. 근데 이제 이런 투자자분들의 매매 행태 자체가 굉장히 전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A라는 주식의 주가가 10,000원인 것을 봤는데 지금 이게 9,000원이 돼 있고 8,000원이 돼 있으면 정말 매도가 잘 안 나가요. 근데 원칙이 있다면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현재 시장에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섹터의 자금이 전부 다 몰려 있다면 여기선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통해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이 차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차트 모양새가 나쁘진 않아요. 이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목요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그랬어요. 여기 지금 내일이나 다음 주에 요 자리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 기술적으로는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점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측 저점, 우리가 짝꿍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쪽에서 지지가 되면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으로 나쁜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나쁜 상황이 아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한참 멀었어요. 역배열이 쭉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를 할지 코스닥을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결론을 또 한번 가자면 저는 코스피도 반등을 할 것 같고 코스닥도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코스닥 쪽의 반등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코스피 10,000포인트랑 코스닥 1000포인트랑 우리가 이야기를 가끔씩 했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 9,300포인트고요. 여기서 만약에 10,000포인트 가려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얘기가 달라요. 얘는 1,200포인트에서 내려왔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1,000포인트는 좀 더 빠르게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코스닥 몰빵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비중 자체를 한쪽에다가 전부 다 몰아넣는 게 리스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꼭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보면서 쭉쭉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는 안정적이라는 말씀 아까 전에 한번 드렸죠. 그래서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매크로는 좋아졌고 그 과정에서 코스닥도 좀 올라왔고요. 매크로 수치 같은 경우는 달러 원 환율 이거 무슨 1,500원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달러 원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환차손이 엄청나게 발생해서 난리가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1,410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시장 흐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율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과 반비례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면 종합주가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는 코스피가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고점을 찍고서 4.7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안정이 됐죠. 그래서 유가가 안정되는 부분들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아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미국에서 만약 금리 인상하잖아요. 저는 연달아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많이 했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올해에 금리 인상을 하면 7월 달 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7월이라든지 9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이 추세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금리 인하를 한번 하게 되면 쭉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쭉 추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는 이번 7월 달이라든지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금리 인하를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께도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금리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급한 불을 끄는 스탠스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고용 데이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상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조금 이제 완화되는 모양새로 만들어지니까 시장에서는 뭐 성장주라든지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 많이 드리지만 그렇게 안 중요해요. 몰라도 돼.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오히려 그냥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이 정도만 보셔도 돼요. 뭐 큰 흐름에서 자금 경색이 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되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는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큰 일이 있으면 제가 나와서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저는 큰 일은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매크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좀 받아들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뉴스 쭉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조 털린 개미 피눈물, 한국 증시 최악은 지났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대서특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메모리 조정이 끝났다. 매력적인 재진입 구간이다라고 나왔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여기다가 100%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쪽 섹터에다가 몰빵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반기에는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삼성전기랑 SK스퀘어가 없으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장 6월달, 7월달에 겪으면서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시장이 많이 밀리면 주도주가 가장 먼저 반등을 할 테니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을 매도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요즘에 지난주랑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서 가장 공통적이었던 특징이 뭐냐면 뭐가 제일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을 것 같습니까? 로봇이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많이 밀린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시장이 완벽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던 과정에서 밀릴 때에는 주도 섹터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붕괴됐을 때는 뭐가 많이 올라온다고요? 그동안 많이 밀린 쪽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많이 밀렸다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 잡주가 아닌 기업들 이겠죠. 뭐 시가총액 100억짜리, 200억짜리가 7, 80% 밀렸다라고 해서 그게 가장 많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슨이라든지 그동안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화 엔진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밀렸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칙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도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가지고 조선 업종들이 주도 섹터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막 끌고 가다가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적당히 밀리면 얘가 주도 섹터니까 계속해서 얘를 공략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선 섹터라든지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가장 많이 밀린 쪽이 어디일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친한 지인한테 질문 아닌 질문을 받았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거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냐? 코스닥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왜 올라가는 거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을 통해서 혹은 뭐 투자를 통해서 어쨌든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이들의 목적은 우량한 기업들을 매수해서 그걸 끌고 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가장 더 큰 목적이 뭐예요? 어쨌든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머니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 자금들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께서 큰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매도를 했어요. 수익을 한번 두둑하게 챙겼어요. 그럼 이 자금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많이 해먹을 수 있는 데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가 그렇겠어요? 빈집, 수급이 비어있는 곳, 주가가 올라와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쪽, 그쪽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치사하죠. 논리적이지 않죠. 어떤 뭐 A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률이 30% 40%까지 올라가는데 그건 종목이 죽어라 안 올라가. 근데 저거는 빨간색 적자 종목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올라가요. 너무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금의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조금은 뭐 단발적으로는 그걸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쪽이 있다면 관심이 덜했던 쪽이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근데 그 언젠가는이 기다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라서 주식 투자가 힘든 건데
이번에는 조금 요런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들이 좀 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왔죠. 오늘 메가 프로젝트 2차 회의가 진행이 됐다. 오늘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기업들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이게 좌측이 코스피고요, 우측이 코스닥인데 요거 지금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안 커지는구나. 여기 보시면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오랜만에 많이 올라왔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코스닥 150 쪽에 대한 ETF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뭐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건 좀 이제 타임라인을 앞당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부장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전반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대형주와 좀 다르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뭐 국채 금리와 미국 그 유가와 메모리 주가의 역상관 관계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뭐 하이퍼스케일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중요하다. 지금 12분 남았는데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 PER 밸류가 6.27배였어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우리 코로나 때 우리나라의 포워드 PER이 7.53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5.12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거는 저의 뭐 개똥 철학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감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금융 위기 때에는 2008년도에는 무언가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매크로적인 위기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도 뭐 병원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 자체가 정지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었죠. 이것도 굉장히 무언가 누가 봐도 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해서 시장에다가 자금을 엄청나게 뿌렸어요. 팬데믹 때도 증안 펀드라 그래가지고 시장에다가 자금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008년도와 2020년도에는 누가 봐도 큰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7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에 큰 문제가 있었나요? 글로벌 시장에 큰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밀린 게 맞아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코도 많이 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밀린 부분들이 분명히 맞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뭐 ETF라든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글로벌 금융 위기나 팬데믹과 비교해 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08년도에는 양적 완화를 했고요. 2020년도에는 증안 펀드를 만들어서 시장에다가 자금을 엄청나게 공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붕괴되어 있다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살아나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밀릴 때 딱히 큰 이벤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딱히 지금 액션을 취하기도 애매한 거죠. 뭐 양적 완화를 하겠다, 증안 펀드를 해가지고 뭐 증시를 살려보겠다, 이런 내용을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과거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생각보다 유동성 공급 자체가 제한적일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반기 때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처럼 유동성이 잘 공급이 되지, 유동성이 좀 덜 공급이 된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또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투심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같은 주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여기는 규모가 작잖아요. 적은 금액으로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당부를 드리지만 내가 정말 가치 투자를 하고 몇 년 있다가 우리나라 시장을 계좌를 열어볼 거야. 저는 현대차 그룹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LG전자라든지 네이버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뭐 몇 년 있다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열어볼 거야 한다라면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9월달, 10월달, 12월달까지 보면서 무언가 시장 대비해서 좋은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면 저는 규모가 좀 작은 금액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 근데 코스닥이 너무 어렵다면 ETF를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저렴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똑같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HBM 모멘텀 없을 때 다운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도 지금보다 고평가였어요. 고평가였다라기보다는 지금보다 주가의 밸류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저렴한 건 맞는데,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라고 해서 몰빵을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어때요?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좀 특이점은 자금이 크게 공급될 만한 명분이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쭉 부양이 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주요 업종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주 관련주들 움직임 나왔고요. 기판주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조선 쪽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컵이 구멍이 날 것 같은데요. 제가 컵이 구멍이 날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일단 뭐 MLCC, 제가 우리 방송에서 삼성전기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곧잘 드려왔었거든요. 최근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주가가 쭉 꺾여버리면 삼성전기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지금 단발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삼성전기가 나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상단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주가 흐름이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신규 접근을 하신다면 오히려 삼성전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에 대한 의견을 살짝 바꾼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LTA도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MLCC 같은 경우도 고부가 MLCC가 있고 범용 MLCC가 있는데, 고부가 MLCC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범용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쇼티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여러분, 이거는 너무 죄송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삼성전기 주주분들께는. 삼성전기도 상반기처럼은 저는 못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보편적인 시장이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변동성에 대한 고민은 한 번 정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삼성전기의 주가가 이 지난 세기 삼성전기 주가거든요. 쭉 꺾여 있는데 그 과정에서 포워드 EPS 같은 주당 순이익은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는 좁혀져야 되는데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 MLCC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리드 타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참 그죠. 저는 할 말은 많은데 제약바이오는 여러분 그 개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HLB라든지 펩트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갑자기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려보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정도를 말씀드리고 뭐 최근에는 D&D 파마텍이나 뭐 한올바이오 파마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는 일단 상반기 때 너무 많이 밀렸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 딱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닫혀 있네요. 여러분 그 미국의 지수 중에서 NBI라는 게 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덱스가 있거든요. 지수가 한번 고점을 경신했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한번 고점 라인대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XBI라는 게 있거든요. XBI 요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ETF입니다. 이것도 고점 찍고 밀렸다가 다시 고점 부근에 와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우리가 한 달 전에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49%, 50bp 인상의 가능성까지 한다면 62% 정도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44%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비해서는 62%에서 44%가 된 거잖아요. 1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바이오 인덱스와 바이오 ETF가 직전 고점에 다다라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와서 제약 바이오 보실 필요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서부터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인사이트. 오늘 뭐 방산주들도 주가 흐름 괜찮았죠. 조선주들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시총 상위주 밑에 있는 종목군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주, 낙폭과대. 이런 기업들 재미없었고 상반기 때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코스닥이 난 너무 싫어 한다면 첫 번째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두 번째 코스피 중대형주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현금 비중은 15%에서 25% 정도 그리고 뭐 특정 섹터 비중 쏠림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 마지막 1차 반등 마무리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코스닥이 아예 없다면 저는 5%, 10% 이렇게는 조금씩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똑같아요. 지난주랑 반도체 20%, 제약바이오 25%, ETF가 30%인데 ETF는 지수 ETF입니다. 지수 코스피 절반, 코스닥 절반 이렇게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포트 변경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무조건 따라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쪽 섹터에 대해서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름대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닥이 오늘 많이 올라가지고 좀 심적으로는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뭐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장은 전반적인 우상향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